인바운드 2024년은 대충 몇 명 정도로 혹시 예상합니까? 일단 올해가 뭐 10월까지 888만 정도고요. 그래서 보면 뭐이 추세대로 가면은 박사님은 어느 정도로 돼요? 야, 박사님, 제가 또 저거 말씀드릴 거지만 거의 저랑 비슷했어요. 네, 관광주의자들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의 관광정책을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왔습니다. 그 반응이 좀 있었던 편도 있고 또 조금 기대만큼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평가에. 근데 아무튼 첫 그 주제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만났는데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매번 이제 좀 더 때로는 좀 흥미롭고 때로는 좀 심층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다뤄나갈 거고요.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두 번째 녹화로 이제 찾아왔는데 오늘 두 번째 녹화는 이제 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관광주의자들의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박사님이랑 국장님 잠깐 짧게 그동안 근황을 박사님부터 좀 어떻게 그 지나간 우리 영상 평가랑 그냥 짧게 좀 해주십시오. 뭐 처음 시도해보는 어떤 이런 것이고 또 이 우리 유튜브가 만약에 조금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다면은 저희들이 더 많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 관광의 지형을 좀 바꿔보는 이런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도 아직은 충분한 정도의 저건 안 된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구독이라든가 뭐 또 시청이라든가 댓글을 달아달라고는 아직 적극적으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정도 좀 더 잘해가지고 그런다면은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을 가져가겠다. 한 정권의 이 관광 정책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 한 정권별 관광 정책을 평가하는 데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증거 기반의 객관성을 갖춘 어떤 정책 평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기회가 되면 우리 이 리뷰가 우리 관광주의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같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계기로 좀 더 업계나 이런 데서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 관광이 좀 더 발전하는데 좀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열심히 또 아무튼 좋고 재밌고 또 때론 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좀 이끌어 가보도록 열심히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말 연시죠. 그래서 2024년 관광 수요 전망이랑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며칠 연말 며칠 몇 주 사이에 여행사 또는 기관, 조직, 단체에서 내년도 전망들이 쏙쏙 트렌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체 저희 트래블데일리 기사로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또 저희들의 각자 분석한 것들, 스터디한 것들, 취재한 것들 기반으로 해서 또 그동안 저희 관광주의자들의 장점이라는 거는 이제 또 여기 박사님, 국장님 다 이쪽에서 워낙 엑스퍼트들이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예지력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2024년도 관광 수요와 트렌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국장님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저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부문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는
뭐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인바운드하고 국내는 좀 조금 어렵지 있어요. 않나. 예. 박사님은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24년의 경우에 19년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국제기구 같은 데서도 19년을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내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의 인바운드의 경우는 조금 어렵고 아웃바운드나 도메스틱의 경우는 충분히 이 19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의 뭐 비슷한 거죠. 네. 자, 우리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가 잠깐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9년 수준이라 함은 인바운드 경우에는 1,700에서 1,800만 요 수준이고요. 숫자로 따지면 아웃바운드는 2,800만 명 수준입니다. 대략 기준점을 잡기에. 그러니까 요 수치에 2024년에는 가냐 못 가냐를 지금 언급을 해주신 거라고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복잡한 부분은 저희가 또 편집할 때 자막으로 또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터져 나온 전망을 좀 가볍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관광의 공적 기관인 관광공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2024년 여행 테마 제안, 트렌드 제안에서 루트. 그래서 이렇게 릴렉스 앤 발음이 좀 안 잘 이루어집니다. 쉼이 있는 여행, 원포인트 트래블. 그 다음에 언디스커버리드 플레이스. 나만의 명소 여행. 그냥 한글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큰 의미, 키워드는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없을 스마트, 트래블 테크 스마트 기술 기반 여행. 그 다음에 모두에게 열린 여행에서 루트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행사 하나투어가 또 얼마 전에 드리머라 그래서 실패 없는 여행, 책임감 있는 여행, 그다음에 일상 속 여행 경험, 취향 공동체, 재방문 마니아, 새로운 여행지의 탐험가, 그다음에 재충전 여행,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국 사례다 보면은 저 부킹닷컴이 또 예전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부킹닷컴이 어쨌든 2024년도에 트렌드는 부캐 여행. 그러니까 이제 뭐 본캐, 부캐 뭐 이렇게 이제 SNS에 나오는 부캐 여행이 될 거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피서 여행, 그 다음에 무계획 여행,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 그죠? 그 다음에 미식 여행,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가성비를 겸한 럭셔리 여행, 그 다음에 착한 여행,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힐링 여행,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얘기했고요. 저는 일부는 수긍을 하는데 일부는 장사치 냄새가 많이 나는. 물론 뭐 이분들은 다 기업이니까. 예.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한 2개 정도만 더 추가하면, 이건 관광공사 트렌드 분석에 부록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한 2가지 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디아가 했던 TV와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여행.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음악과 결합하는 관광, 잘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 여행, 또 알코올 프리 여행, 호텔 분위기를 고려하는 여행, 기념일에 떠나는 여행, 야외 편의시설 고려 여행, 여행에서 생성형 AI 부상,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역시 그 자료에서 힐튼이 휴식과 재충전 중요성, 디지털 앱과 온라인 예약 중요성, 레저 여행, 음식 중점 여행, 블레저 여행, 비즈니스와 결합된 여행, 이런 것들을 힐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차기 년도의 트렌드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풍성해지는 우리가 환경을 맞았다. 근데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이 대표님 좀 상업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다가 자기네 기관이나 기업의 어떤 바램 그리고 CEO의 철학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브랜드로서 이런 것들을 엮어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되게 참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들은
칭찬할 것과 아쉬운 것들은 이게 있습니다. 우선 칭찬 먼저 하면은, 우선 뭐 기업들의 여러 가지 단위의 기업들의 트렌드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선 평가할 만하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관광객과 우리 관광 기업들에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한국관광공사의 트렌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하나는, 이거를 발표한 시기가 금년만, 2023년만 하더라도 트렌드 예측이 1월인가 2월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것까지는 안 따져. 그런데 금년에 24년에 대한 트렌드는 12월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이 풀 텍스트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예. 상당한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그건 그 큰 축에서 한 서너 군데의 중요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 뽑아냈는데, 문제는 환경 분석의 경우는 제가 다 동의를 거의 하는데, 그것들을 다시 아까 루트처럼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이건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관광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예.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예. 적절한 시기에 냈다는 것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싶고요.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그 정기적으로 예. 적시에 공급해야 될 연구원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제가 연구원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볼 때에 앞으로 그 연구원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트렌드 분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수요 예측이나 수요 전망도 그렇지만 공사나 연구원이나 각급 협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전망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상공회의소나 정경련의 그 다른 그 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다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같이 지적을 해두고 싶다. 예. 뭐 저도 말씀드린 이제 트렌드 이렇게 보면 업계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이게 트렌드가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 이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 그렇게 봐요. 이렇게 패키지 여행 볼 때 패키지냐 뭐 개별 여행이냐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패키지하고 개별 여행 간의 어떤 이 경계가 없어지거나 좀 무뎌진 게 실제로 코로나 이전 훨씬 전부터 7, 8년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는 실제로 일정을 빼서 옵션으로 넣고, 반면에 개별 여행이 중간에 옵션을 넣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여행이 이제 하이브리드 되는 거죠. 뭐 자동차도 우리가 뭐 전기차와 뭐 내연 기관을 같이 쓰는 게 어쨌든 연료 효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듯이, 제가 보기엔 여행도 그렇고, 실제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뭐 배낭여행도 보면은 뭐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뭐 따로 다닐 때 따로 다니고 같이 다닐 때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장점들만 모아서 뭐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여행이 예전에는 뭐 책에서 배우면 정형화된 틀을 본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도 현지인을 보는 게 아니라 연출된 공연을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서 저는 이제 반대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뭐 딥 투어링, 깊은 관광. 그러니까 현지인의 생활. 예전에는 뭐 우리가 뭐 눈에 그러니까 연출된 거만 봤다라면 우리는 이제 현지인이 가는 식당, 확실해. 예. 현지인이 먹는 뭐 밥, 관광식당 가는 게 아니죠.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즉 현지인의 삶과 약간은 동화하거나 뭐 체험해보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에서 배웠던 뭐 이렇게 메슬로 5단계 자아 실현 욕구의 최종 단계로 점점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여행이나 관광이 트렌드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동에 있어서 이제 옛날에 뭐 마스라고 그랬잖아요.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이동, 익스피리언스 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사거나 경험을 얻는 이런 여행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트렌드가 이제 어쨌든 바뀐 거는 뭐 예전부터 왔는데, 이제 그게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해지고, 실제로 여행사들의 상품들도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소비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구분 없이 그런 전체적인 걸 네. 짚어주신 겁니까? 국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국내? 예. 그 뭐죠? 현지인과의 삶을 좀 체험하고 싶은 게 맞는 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서울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간담회 같은 거. 그래서 중국 신화통신 서울 특파원 여자 친구인데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확실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한국 와서 물론 뭐 기본적으로 무슨 궁도 가고 뭐 가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줄 서서 먹는 음식점이 어디냐 이게 되게 가고 싶어하는 거 그렇게 전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했죠. 그 저도 이제 몇 가지 추가를 해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우선 보복 관광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에 억눌렸던 것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국내외적으로 이제 바운드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관광 쪽에서도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큰데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커넥티드한 어떤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상당히 희망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것이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웰니스로 설명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스트레스 회피의 어떤 흐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지방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이제 혼자 많이 다니는 편인데 짧게 나홀로 관광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나홀로 관광에 대한 어떤 이런 비중도 이미 한 30-40% 이상 지금 34.5%거든요. 1인 가구 자체가. 근데 1인 관광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구 개념에서 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식당만 예를 들어도 지방에 가면요. 유난히 2인 이상 시켜야 되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방도 쓸데없이 큰 방을 혼자 쓰는데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행 패키지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가게 되면 독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될 거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국내 관광 부분에서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캠핑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늘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 야외 활동의 어떤 관광 활동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화 쪽의 트렌드 전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수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단거리와 장기 이 고급화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갖고 일어나는 거죠. 단기는 막 1박 2일 당일도 늘어나지만 30일 뭐 한 달 살기 막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지대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양극화. 상당히 양극화. 그러니까 기존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이쪽으로 비중이 이제 빠져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소확행 이런 트렌드도 되게 오래됐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영화 우리 이 대표님 영화 잘 아시니까 그런데 2018년에 소공유라는 국내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주인공이 이 파출부를 한 2-3군데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4가지 지출 항목을 갖고 있어요. 하나가 월세, 집세, 그 다음에 술, 담배, 약.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집이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상황이 생겨서 못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출을 줄이는데 뭘 줄이냐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집을 포기해요. 위스키나 담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멋있다. 예. 그리고 이 미세스 해리스 파리에 가다라는 작년도 영화를 보면은
이 역시 영국에 살고 있는 이 메이드, 그러니까 파출부를 해서 먹고 사는 전쟁 미망인이 돈을 왕창 모아갖고 뭘 하냐면은 디올 그 드레스를 살려고 그러한 소비, 이런 우리가 과거에 합리적 소비라는 것들과는 다른 소비, 이걸 관광 쪽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소확행이라든가 스몰 럭셔리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는 못 가도, 예를 들면 호텔에 가서도 숙박은 못해도 그 호텔이 제공하는 식사나 차는 마시고는 뭐 이런 방식의 소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트렌드로 이해하고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실버 관광층의 관광 계속 늘어날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 베이비붐 세대를 5563이거든요. 55년에서 63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가 베이비붐 세대가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60세, 만 60세로 이제 은퇴하는 그런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 세대와는 다른 상당히 경제적 역량과 그 신체적 그 역량을 더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아까 이제 그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신 거에서도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트래블 테크하고의 연계 부분의 트렌드들은 관광객의 입장이건 관광 기업의 입장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는 트렌드일 수도 있고 관광객에게 대응하는 어떤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결국은 관광은 환대 산업이고 환대 산업의 본질은 친절이라는 부분. 친절이요? 예, 인적 친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이것을 강점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나머지가 여러 가지 트래블 테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강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트래블 테크가 관광 시장에 적용이 되면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의 모두 비대면할 수는 없죠. 카스피탈리티한 네. 모두는 아니겠으나 뭐 그런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이 이제 약간은 이런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보통 KSA라 그래서 뭐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서 보통 채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서비스 산업에서는 물론 중요합니다. KSA라고 하는 그런 것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퍼스널리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성.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에서 어떻게 썼는데 이제 그런 거죠. 고객 만족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많이 주는 종업원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KSA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 중인데 실제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종업원이 실제로는 고객들한테도 되게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투어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많이 채용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살 나온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여행객들 20대부터 60대까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렇게 위험한 발언이야. 예, 아니 그러니까 상담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지. 이게 그래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중에 1인 가구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관광정책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데 잘 다니는데 소비자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연설을 하시고 강의 세미나 하시는데 진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 감소하지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늘어나죠. 그래서 1인 가구에 맞는 여행사 너희들은 또 여행업계 너희들은 빌려서 말하자면 이거에 맞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뭐 패키지 단위의 모객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인 가구,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에 맞는 우리 국가 관광의 정책도 이거는 뭐 지금 약간 논외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이 정책을 짜시는 분들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미래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우리도 우리 출연진들도 사전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 관광주의자가 뽑는 트렌드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런 작업을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에 좀 더 그 친절한 이런 트렌드를 좀 분석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의 공통점, 또 우리가 더더욱 동의하는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었고, 우리가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동의하는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Under my track. 자, 제 의견을 좀 한번 제가 분석한 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얘기한 걸 다 말씀드리면 길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행 산업 측면에 우리 여행 관광업계 계신 분들 입장 그리고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의 그러니까 중국 인바운드입니다. 인바운드 같은 경우 중국 하나의 시장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시내만 나가셔도 그런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바운드 정책이나 인바운드 여행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중국이라는 큰 거대한 하나 시장보다는 여러 가지 시장으로 좀 확장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 형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그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이번 정부 들어서 K-팝, K-컬처, K-푸드, 오직 K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K를 좀 뺐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사실대로 나옵니다. 다른 쪽에서도 이제는 K를 굳이 안 붙여도 될 때가 왔다. 굳이 안 붙여도. 그런 것들도 우리 인바운드나 우리 업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고, 가이드 문제, 소수 언어권 문제, 요거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객실 문제도 저번에 세미나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객실이 늘어나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1인 얘기를 했지만 이게 트윈이냐 더블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형태로 오냐에 따라서 객실이 100개가 늘어나고 1000개가 줄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정말로 쓸 수 있는 그 맞춤형 뭐 일종의 베드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문제점 지적으로 자꾸 가는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사석에서 얘기 나눴지만 따이공 문제, 이런 문제들도 트렌드와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인바운드는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혹시 또? 제가 봤을 때 따이국 문제는 뭐 똑같습니다. 이게 2015년인가요? 그 중국 관광객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 가이드가 부족해진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업계에서는 그랬거든요. 시간이 해결해주고 뭐 2, 3년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부분. 좀 따이궁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따이궁도 줄었어요. 중국 경제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가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올 땡 가서 뭐 쇼핑을 많이 한다. 예. 그런 거거든요. 요즘 이제 세대들이 뭐 꼭 비싼 거 살 필요 없고 가성비 따지고 또 실제로 막 그거랑 똑같거든요. 현지인의 삶과 동화한다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 면세점 가서 쇼핑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 않거든요. 올 땐 가서 뭐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예전같이 이제 뭐 따이공대 면세점 가서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해결되고, 또 그때 따이공 문제는 그때 사드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일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좀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뭐 소수 언어권 가이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아까 시장 다변화로 인해서 동남아에서 많이 오는데 그 가이드는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부분도 가이드가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뭐 이건 나중에 또 다른 문제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랑 이분이 또 가이드로서 활동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좀 그 사이에 좀 임시적이거나 좀 단기적인 대책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바운드 2024년에는 대충 몇 명 정도로 혹시 예상을? 잠깐 요거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에
아니 2019년에 월 평균 120에서 160만이었고요. 올해 10월에 122만이에요. 월별 122만. 월별 10월에 122만 9천 명.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최고점 찍을 때가 1,750만 명이니까 내년에는 대충 그 정도로 육박하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올해가 뭐 10월까지 888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추세대로 가면은 뭐 1,000만은 좀 초반대인데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건 뭐 예측이니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200만 정도? 1,200만. 예.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를 잡으셨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거든요. 아웃바운드랑 인바운드랑은 시장이 다르고 여행사들도 이게 완전히 업무 스타일이나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국내랑 이게 다른데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오고 싶어도 뭐 비자 문제가 있고 항공 문제 있고 또 호텔 문제도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솔직히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막 늘 수는 없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뭐 증가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1,2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박사님은 어느 정도로 대략? 저는 뭐 우리 국장님보다는 조금 낙관해서 보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9년을 회복하기는 좀 난망할 것이다. 예, 우선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걸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도 그 흑연이라든가 요소수에 대한 수출 중단 등의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자기네들이 있다고 봤을 때 항상 자국의 해외 여행객들을 지렛대를 삼아서 풀었다가 이렇게 또 잠궜다가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중국 시장이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최근에 그 유 장관께서 내년도 2천만까지 어렵지만 해보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난망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19년 수준의 회복은 어렵다. 대신에 이제 그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실하게 우리 문화부와 또 공사 또 협회들과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는 측면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야, 박사님,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거의 저랑 비슷했어요. 네. 자, 박사님이 그런 분석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항공이랑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공사도 그렇고 저번에 야놀자에서도 그렇고 무슨 뭐 5년 안에 5천만 명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바운드 수치 예상이나 얘기를 할 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공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자, 제가 지금 또 분석을 한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공항이 발표한 내년도 하계 시즌 항공 슬롯 배정 횟수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2019년 가장 잘 나갈 때보다 18%가 상승을 할 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이런 항공편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봐야 될 게 중국 노선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너무 없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섬나라라는 걸 관광적인 측면에서 섬나라라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유럽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이랑은 완전히 다른 판이잖아요. 비행기 없으면 절대 못 들어오고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항공의 운항의 어떤 현황, 슬롯 배정의 예정 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는 증가한 걸로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중국 노선이 상당수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숫자를 차지했던 중국 노선이 빠지고 대신 다행스럽게도 유럽 쪽 장거리 노선이죠. 한국 기준에서 장거리 노선에 대한 증가가 기대 공급석이 꽤 돼요. 슬롯 배정 인천공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 시라는 큰 시장이 빠지고 대신 그만큼은 아니지만 장거리 시장이 그저 어느 정도를 메꿔 준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숫자는 제가 분석을 해왔는데 복잡할까 봐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보세요. 올해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월 평균 120만에서 1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중간치인 140만 명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2024년에.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를 하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1,600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1,680만 명인데 그래도 최고치인 1,750만 명보다는 부족하지만 1,600만 명대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자신 있게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대본 좋고 내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대본 좋고 아니면 근사치 마신 사람한테 삶아 주세요. 1,200만, 저희 둘은 1,600만 그러니까 정도. 제가 보기엔 슬랏도 보시는데 그게 이제 뭐 좋은 말씀이신데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 나가는 거를 기준으로 슬롯을 짤 수가 있거든요, 항공사들은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장거리 노선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한국이 타고 나가면 알다시피 외국인이 탈 좌석은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보면 2019년도에 제일 우리나라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 외국인이 실제로 유럽에서 한국에 온 게 한 100만이 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아무리 들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 숫자가, 그때 100만이 좀 넘었던 숫자가 갑자기 뭐 200만, 300만이 되기는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좀 저는 국뽕이 예. 약간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예. 항공 취향 슬롯 배정할 때 항공 취향할 때 그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해주면 쟤네들이 해주게 돼 있잖아요. 상호 관계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타고 나간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만큼 채워지는 수요가, 기대 수요가 있어야 슬롯 배정을 하는 그러니까 외항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외항사들이 취향한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 우리나라 손님을 본다라는 거지. 자국인을 태우고 오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한국인을 태우고 나가겠다라는 어쨌든 뭐 관점에서 좀 뭐 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부. 아무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절대 섬나라다. 네. 항공 없이는 이런 계획 근거 없는 그냥 감으로 하기에는 우리들이야 얘기 나눌 수 있겠으나 정책을 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또 말씀 못하신 분 있으시면 뭐 이건 어차피 인아웃 바운드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경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여행이나 관광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환율 부분도 있고. 예. 뭐 환율이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아웃바운드는 늘고 인바운드는 줄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반대인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갔지만 이게 전염병이라는 부분이 이게 또 어떻게 뭐가 나올지 항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좀 변수들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를 말씀을 좀 빼먹었는데 외부 리스크가 없다는 조건 해서입니다. 뭐 따지면 많죠. 전쟁도 있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지금까지는 트렌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년도 수요의 어떤 전망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 부분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를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한국 경제를 2.3% 정도 성장, IMF가 이제 2.2%. 이게 발표를 할 때 23년을 1.4%로 IMF가 봤고요. OECD가 가장 최근에 11월 29일 날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을 2.3%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고수치네요. 그렇죠. 2점 그 초반대인데 전 세계적인 어떤 침체 전국에서 한국이 다소 선방하는 것으로 그러네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침체는 침체인데 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보면 조금 나은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환율이 사실은 수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 약간 좀 탄력성이 좀 약하긴 한데 일본 관광객은 이 탄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완전히 조응합니다. 예민하다는 말씀. 예,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1등이니까 한국을 찾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왔다 갔다 너를 뛰어요. 지금 원래는 금년 말에 1,400원대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됐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은 1,2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엔저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을 막 그냥 그 쫙 빨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 엔저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아마 24년 전반기에 엔저가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되면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동력은 그 떨어지고 한국도 일본으로 가는 것들이 떨어져요 동시에. 그래서 한일 간의 어떤 교류 규모가 지금보다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좀 더 절실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금년도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소비자의 일반 물가도 있지만은 특히 그 음식이나 이런 그 쪽의 물가가 막 60%, 7%, 예, 막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이거는 좀 낮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전반적 상황은 침체 속의 상대적 선방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코로나에 억눌린 보복 수요가 요 정도의 침체는 뚫고 나와서 아웃바운드와 도메스틱의 경우는 좀 더 이어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그 지금 회복 그 가능성을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 부분은 25년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 붐이 이제 완전히 은퇴자로 넘어가는 이런 게 있고 또 가치관 측면에서 보면은 돈보다는 나만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에서 체리 슈머라는 거 혹시 그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케이크에서 이 체리만 쏙 뽑아 먹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영리하게 이것들을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 OTT를 공유한다든가 뭐 구매 플랫폼의 Always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하고 아까 이제 계속적으로 됐던 그린 컨슈머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공정한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들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더 나빠질 것이냐 또 24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미중 간의 어떤 이런 그 무역 전쟁을 포함한 그 양대 세력의 싸움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특히 미중 관계에는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또 가장 핵심적인 남북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에는 그렇지 않아도 나쁜 관계가 지난 11월 21일 날 그 북한이 3차 천리마 1호의 위성 성공을 세 번째 가서 이제 성공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 9.19 공동선 그 군사 합의에서 일부 효력 정지하게 되면서 북한이 다음날 합의를 완전 전면 파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엊그제도 그 우리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참수 작전을 실행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우리 한미 연합훈련을 하니까 또 바로 미사일로 지금 어저께 그 엊그제 그 북한이 대응하는 이런 구조가 제가 보기에 관광에서 이것처럼 그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신냉전의 심화 또 남북 간의 직접적 위협 전쟁이나 그 지역적 국지적 그 분쟁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면은 관광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이 그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한일 관계에서 이제 아까 그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렵다고 봤지만은 지금 기시다 총리의 그 지지율이 20% 미만인데 이게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게 바뀌게 되면서 극우 정치인이 몇몇 그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극우 정치인들이 들어선다면은 한일 관계가 지금 그 현 정부가 가까스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풀어서 이렇게 화해가 되는 무드 같은 것들이 급격히 경색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쪽에서 또 굉장히 그 강경하게 또 대응을 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이 부분을 조금 화해를 하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이 가게 되는 거죠. 미 대선이 내년 11월이에요. 네.
그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 각 당별 경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또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보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빈대 문제하고 코로나 재유행 문제가 여전히 북병이다. 만약에 빈대 문제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이 되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인바운드건 도메스틱이건 그 아웃바운드건 치명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위생보건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환경들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덧붙이면 이렇게 예전에 이제 북핵 사태 때 보면 인바운드 시장 측면에서는 일본이 되게 민감합니다. 예. 일본이 이제 북핵 미사일에 되게 민감해서 뭐 미사일 쏘면 한국 못 가거나 이런 부분이고, 약간은 동남아 쪽은 좀 무딘, 뭐 중국이랑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이 아까 인아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역대적으로 보면 업계에서는 이게 선거가 있는 해는 이게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안 된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 때까지는 안 움직이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예,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나 이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뭐 4월 총선 때까지는 좀 아무래도 물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움직이겠지만 있는 해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영향. 저희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예, 총선 자체가 예, 그런 좀 환경 계속 좀만 그리고 더 해볼까요? 뭐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다른데 저희가 이제 2,800만이 제일 많이 나갔는데 분명히 이제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 우리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하지 않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아웃바운드 시장이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다 나갈 사람은 나간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 1년에 5-6번씩 해외여행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한 2-3번밖에 안 하는 경우지 않나. 근데 그분이 이제 몇 번, 그런 시장이 몇 번을 더 하느냐는 아까 보다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시장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선, 미국 대선 영향 때문에 그렇죠. 조금 뭔가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면은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덜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공무원들이라 그렇다 치지만 일반 내정학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나요 요즘에? 뭐 관광객- 관광객들은 뭐 그 욕망이 있으면은 욕망과 여건이 있으면 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대개 우리가 19년까지의 성장률을 그대로 전망을 코로나 기간을 빼고 전망을 해보면은 2027년 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원래 그 6차 관광 진흥 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3천만 명 유치 부분이 그건 목표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성장세를 도입을 하면은 2027년에 2,500만밖에 안 돼요. 결국은 500만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과 정책 의지, 또 정책의 효율성도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고서 이러한 그 갭을 메꿀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 지금 환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바운드 시장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제 한국에서 아웃바운드도 이제 여러 번 나가시는 분들이 있듯이 뭐 우리 인바운드도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좀 마케팅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가는 층이 있을 거고 1년에 여러 번 가는 층이 있으면 그 다르거든요. 목적지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세밀한 마케팅, 그러니까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좀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동남아에서는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인기 끄는 것도 솔직하게 뭐 15년 전에 BTS가 나왔으면 아마 이렇게 인기를 못 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운이 맞아서 BTS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끌듯이
뭐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면 인바운드 홍보면에서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시장 마케팅 전략을 해야 좀 인바운드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아웃바운드 얘기 잠깐만 하고 짚어보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국내에도 얘기는 환경적인 요인은 거의 네, 국내 비슷하죠. 국내 혹시 있어요? 아니 국내에는 뭐 19년 수준을 그냥 네. 할 거다 그런 거죠. 국내 혹시 국내는 오히려 총선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아웃바운드나 비슷하게 인바운드보다 그렇습니다. 꼭 아웃바운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없고. 박사님 혹시 내년에 해외 가시다면 어디를 좀 딱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일본 가고 싶어요. 일본. 네. 부자님요. 저도 일본이나 베트남. 일본. 다 가까운 지역이네. 저는 어쨌든 장거리 장거리를 가고 싶어요. 여행은 나는 좀 멀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웃바운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2,800만 명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행사 덕분이기도 하고요. 개별 관광객으로 추세도 전환이 되고요. 최근에 아웃바운드 세미나 문제 제가 현장 갔다 왔더니 우리 여행사들은 큰 대리점에서 대리점이 너무 많아진다. 너희들 이거 좀 다 죽는다 이러면 그런 문제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사 대리점 늘어나는 문제 봤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업계 상황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은 호텔 업계는 추가적인 숙박 시설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네. 왜냐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호텔도 객실 오큐펜시 레이트가 충분하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더 온다고 하면은 그게 필요한가? 바꿀 사람 아니에요? 여행사도 마찬가지죠. 2만 몇 개의 여행사가 있다. 이게 다 먹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의 어떤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80년대에 여행업계에 있었고 그 당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넘어가는 과정 같은 것들을 겪었을 때 옛날에 몇 개 여행사만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때와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편안함과 안온함의 정도가 천지 차이죠. 근데 제가 볼 때에 우리가 업계에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죠. 어떤 운영 중인 여행사 입장에서 새로운 여행사가 오는 게 달갑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정부가 막아달라고 하면 정부가 그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 추가적인 것은 다 이제 레드마켓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시장이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면은 제가 볼 때에 어떤 강한 어떤 이 여행업계의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지 이것은 개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장님 용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짧게나마 대리점 문제 유통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은 없거든요. 소비자는 이제 상품이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냐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보면 업계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거를 뭐 정부나 제3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아지면은 결국 가격 경쟁으로 싸울까봐 그러는 거고 가격 경쟁의 문제도 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가로 인해서 발생할 저질 관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 수를 단속할 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개입은 저질 관광,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차단하는 쪽을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줄어드는 것이 저는 합당한 정부의 개입 방향이라고 봅니다. 제가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제가 어떤 여행사, 그러니까 조그만 여행사 사장님이신데 동남아 상품이 1인당 100에서 120만 원 받습니다. 되게 비싸잖아요. 2배인데 손님들도 알고 가요. 왜? 나 가면 3박 5일, 4박 6일 동안 정말 편하게 즐겁게 해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비싼 거 알지만 내가 가서 쇼핑할까 옵션 이런 거 걱정 없이 즐겁게 오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마음을 누가 더 사로잡느냐가 결론은 생존의 문제지 아까 말씀드린 유통의 문제 이거는 업계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웃바운드 최고치 2,800이었습니다. 내년도 숫자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한번 예상해 주시면서 언급하실 부분, 내년도 아웃바운드 트렌드 아니면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몇 명? 숫자는 저 아까 제가 1,200만 인바운드 불렀잖아요. 아웃바운드 못 고쳐 이제 늦었어. 2,400만. 아웃바운드 2,400만. 박사님 혹시 그냥 예, 저도 뭐 한 2,800만. 2,800. 예. 저는 뭐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한 2,400, 2,200 요 선으로 보고 혹시 아웃바운드 쪽 관련해서 박사님 또 좀 이제 바운드별의 전망이라는 부분과 그 바운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분은 좀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 재정의 대부분은 출국 납부금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웃바운드에 의존하는 겁니다. 정부 재정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세금의 원칙은 낸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웃바운드를 위한 정책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안전하게 또 혹은 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는 데 정부의 정책은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잠깐만. 근데 이건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떤 배려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광객 안전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뭐 보험의 문제라든가 또 해당 상대국에서의 한국 관광객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 대응, 뭐 잊어버렸을 때, 강도당했을 때, 다쳤을 때 이런 모든 배려들이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소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어떤 질 향상, 행복지수 또 지식이라든가 지혜의 향상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의 품질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 현재 수준보다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고민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박사님 얘기랑 뭐 일맥상통하고요. 관광 품질 뭐 보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 좀 더 넓게 나가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안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민간이랑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다쳤을 때도 보상을 받거든요. 일정 부분 한도 내에서. 그런 것처럼 좀 더 개발하면 충분히 기존 재원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훨씬 더 훌륭하거나 국민들에게 혜택 보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재원 갖고 아웃바운드 관련해 지원 외교적인 측면으로 창고를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문체부 그러니까 아니 갔다 와서도 문제고요. 또 문체부 내에서도 그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관광 수요 전망에 대해서 꼭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우리 관광 정책 쪽이 좀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요 전망 부분에서 왜냐면은 정부가 차기 년도의 수요를 예측해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에게 준비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전에 70년대에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차기 년도의 수요를 정부 입장에서 정해서 발표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관광 수요 전망 혹은 예측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될 몇 가지 기관들의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연구원이고요. 문화관광연구원. 네네. 그리고 이제 협회 등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측과 전망치예요.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예측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다소 이제 조금 부족할 수 있는 협회 등은 전망치예요.
업계나 필드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은 정부와 관광공사는 뭐냐면은 이 수치와 다른 거예요. 목표치. 이렇게 해서 원래 경제에도 KDI 발표와 정부 발표가 다르거든요. 예측 전망이. 근데 관광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어떤 입장에 맞는 목표치로만 단일화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에서 얼마나 높이고 낮췄는가 하는 부분이 블랙박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노력의 방향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차제에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 체계가 분산돼서 서로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졌는다. 꼭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못하신 말씀은 없으시죠? 네. 예, 오늘 다음 기회에 또 하죠. 다음 기회 또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